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을 겨냥해 미국을 공격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이란으로부터 어떤 형태든 공격을 받는다면 미군의 완전한 힘과 압도적 대응이 전례 없이 쏟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오늘 밤 이란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관련이 없다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협상을 통해 이 피비린내 나는 분쟁을 끝내길 원한다고 말하며 중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나 실제 협상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에너지 시설과 국방 연구소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란도 미사일 보복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양국 간 민간인 피해도 커지고 있으며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역시 무산된 상태입니다. 예정돼 있던 6차 핵협상도 취소됐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번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대화 재개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이 수주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14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여사,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함께 백악관 인근 대형 무대에서 장병들의 퍼레이드를 직접 참관하며 환하게 웃고 거수경례로 응답하는 등 감회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링컨 기념관에서 워싱턴 모뉴먼트까지 콘스티튜션 애비뉴를 따라 진행됐습니다. 육군은 약 6,700명의 병력, 150대 차량, 50대 항공기, 그리고 말 34마리, 노새 2마리, 군견 1마리를 동원해 육군 250년의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병사들은 독립전쟁, 남북전쟁,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테러와의 전쟁 등 시대별 전투복장과 장비를 착용하고 행진했습니다. 셔먼 탱크, 에이브럼스 전차,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량 등 최신 장비들도 대거 동원됐으며 블랙호크, 아파치, 치누크 헬기들이 워싱턴 상공을 수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열병식을 원했지만 군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기 첫 해에는 트럼프 충성파가 행정부를 장악한 가운데 그토록 원하던 열병식이 현실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열병식 준비 과정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고 미군의 힘을 과시할 항공기와 장비 사용도 요청했습니다. 군은 최대 20만 명이 현장에서 열병식을 관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반면 워싱턴 DC 곳곳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열병식에 반대하는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명 교육업체의 AI 학습 프로그램에서 이재명을 검색하자 사형입니다 라는 충격적인 답변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 우려까지 제기되자 교육업체 측에서는 해명에 나섰고 현재 관련 기능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최근 자녀가 사용하는 템플릿 학습지에 AI 교사 기능에 이재명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사형입니다 라는 답변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AI는 다른 정치인 이름을 입력했을 땐 알 수 없다 라거나 위키피디아에 수록된 일반 정보만 제공했지만 유독 이재명이라는 이름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학부모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업체 측에서는 현 대통령 이재명이 아닌 독립운동가 이재명 선생의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었고 AI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응답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독립운동가 이재명 선생은 매국노 이완용을 공격한 죄로 1910년 일제의회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순국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 특히 초등학생이 이러한 역사적 인물과 현대 정치인을 구분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AI 교사 기능은 현재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업체는 학습지 시스템 전반에 정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치적, 사회적 편향 없이 안전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용 AI 시스템이 아이들의 학습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 기술의 정확성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 역시 무게 있게 다뤄야 할 시점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여름철 출퇴근 복장에 반바지와 샌들을 허용하며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MZ세대 직원들의 요구와 폭염 대응 등에 반영한 조치라고 해석됩니다. 1972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HD 현대중공업이 여름철 출퇴근 복장에 쿨비즈 제도를 도입합니다. 오는 16일부터 9월 12일까지 시범 운영되는 이번 제도는 기술직과 사무직, 사내 협력사 직원들에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직원들은 이 기간 동안 반바지와 뒤꿈치 고정형 샌들을 착용하고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레이닝복과 레깅스, 민소매, 슬리퍼, 하이힐 등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출근 후에는 업무 특성에 맞게 근무복과 안전화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대형 선박을 건조하고 중장비를 다루는 산업 특성상 엄격한 복장 규정을 유지해온 HD 현대중공업. 하지만 이번 변화는 MZ세대 직원들의 유연한 근무 환경에 대한 요구와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직원 만족도와 안정성 평가 등을 거쳐서 내년부터 정식 제도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근 HD 현대중공업은 아빠 올 때 치킨 다치지 말고 같은 감성적인 공장 안전 문구를 도입해 화제를 모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워케이션 제도, 직원 회식과 모임 활동비 지원 등으로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바꾸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온 보수적인 복장 규정이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유연성과 안전, 세대 간의 소통을 모두 잡으려는 산업 현장의 진화, 그 시범 운영 결과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이 또다시 유찰됐습니다. 민간 기업의 참여가 없었던 것이 이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이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참여 기업이 없어 유찰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두 번째 공고 접수 마감 시점까지 민간 컨소시엄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엑사플로스급 성능의 초대형 AI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민간과 공동으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은 높은 투자 부담과 불확실한 수익 모델, 공공 중심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 난색을 보였습니다. 사업 요건에 따르면 민간은 2030년까지 약 2천억 원을 출자하고 SPC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매수 청구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민간의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1차 공모 당시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삼성 SDS, 네이버, 삼성전자 등이 참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이번 2차 재공고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공모 조건의 개선 없이 재공고를 내는 강수를 뒀지만 민간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향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사업 추진 방향을 재논의할 계획입니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가 민관 협력의 틀에서 발목이 잡힌 상황, 정부가 다음 수를 어떻게 둘지 주목됩니다. 국민연금의 월간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계속 늘고 있는 반면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는 줄어들고 있어 연금 재정의 구조적인 불균형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에 한 달간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 23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775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로 처음으로 월간 지출이 4조 원을 넘긴 것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지급액은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 급여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11조 원 수준이었던 지출 규모는 2018년 20조 원, 2022년 34조 원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43조 7천억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도입 이후 10조 원 지출에 24년이 걸렸던과는 비교하면 최근에는 1, 2년 간격으로 10조 원씩 증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연금 재정을 지탱하는 보험료 납부 가입자는 감소세입니다. 가입자 수는 2022년 2,25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3년에는 2,238만 명, 그리고 올해는 2,198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2년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약 16만 7천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보다 많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중기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급여 지출은 52조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60조 원, 2027년에는 6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보험료 수입은 올해 62조 원, 2027년에는 64조 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 2027년에는 연금 지출이 수입을 약 3조 원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따라서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은 다소 늘겠지만 급여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과 구조적인 개선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히토류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국이 전략적 자원인 사마륨 등 군사용 히토류 수출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4일 런던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이후에도 핵심 안보 분야에 대한 수출 통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에서는 미국이 기술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중국은 히토류 수출 제한을 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적용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미국 기업의 히토류 수출 신청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일부 승인도 있었지만 군사용으로 활용되는 사마륨 등은 여전히 통제 대상입니다. 사마륨은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자성을 유지하는 히토류로 제트엔진 인근 센서와 미사일 유도 시스템, 고출력 레이더, F-35 전투기 등 핵심 군사 장비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결국 중국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히토류를 전략 무기처럼 활용하고 있는 셈인데요. 양국은 지난달 제네바 회담에서 8월 10일을 휴전 시한으로 설정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히토류 통제라는 핵심 변수로 인해 협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 담당자 라이언헤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서야 미국 중심의 일방적 합의는 중국과 성사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XRP의 시장 지배력 지표인 도미넌스가 다시 한번 역사적인 저항선에 다가서며 상승 돌파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비트코인에 따르면 XRP 도미넌스는 지난 2019년 10월, 2020년 11월, 2025년 1월과 3월에 걸쳐 총 4차례 피보나치 0.5 지점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 지점은 과거 하락장을 멈추고 전환점을 만들었던 핵심 구간으로 현재 5번째 노크를 앞두고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 분석가 이그렉 크립토는 이 저항선을 문에 비유하며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면 결국 열린다는 노크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XRP 도미넌스의 지속적인 저항 테스트가 곧 강력한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상승장 진입의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XRP 도미넌스가 이번에 돌파에 성공할 경우 상승 깃발 패턴이 완성되며 최대 27%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XRP의 강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강세 전환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그렉은 향후 XRP 가격이 $27에 도달하고 도미넌스가 27%를 차지하게 될 경우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약 5조 5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XRP의 시가총액은 1조 4,850억 달러에 육박하며 이는 XRP가 블록체인 생태계의 핵심 자산으로 도약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XRP 커뮤니티는 이 변곡점을 역사적 상승장의 전조로 인식하며 강세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4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TMTG는 약 50개의 기관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23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즉시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TMTG는 비트코인 매입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를 명시하진 않았으나 투자 설명서를 통해 최적의 시점과 규모로 비트코인 및 관련 자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승인에는 최대 1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증권 발행 권한도 포함돼 있어 향후 상황에 따라 주식, 채권, 워런트 등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유연성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회사 측은 즉각적인 증권 발행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MTG는 현재 나스닥에 DJT라는 티커로 상장이 되어 있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과 함께 스트리밍 서비스 트루스 플러스, 핀테크 브랜드 트루스 파이를 운영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작용하는 이 같은 비트코인 매입 움직임은 향후 정치권의 암호화폐 수용 확대와 시장 심리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XRP가 $10,000를 돌파하는 것은 공상이나 망상이 아니라 경제적 필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베이직은 XRP 애널리스트 펌피우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펌피우스는 미국 달러의 신뢰 하락과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 실물자산 토큰화의 급부상 속에서 XRP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펌피우스는 주식, 부동산, 탄소 배출권, 국채 등 실물자산의 토큰화 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30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필요한 빠르고 저렴하며 안전한 결제 수단으로 XRP가 가장 적합하다는 분석입니다. XRP 원장에 내장된 자동 결제 기능, 탈중앙화 거래소 구조, 초저비용 송금 시스템이 이런 주장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또한 리플사가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구축한 네트워크, 주문형 유동형 서비스, 그리고 최근 출시된 XRP 기반 스테이블 코인 RLUSD 등도 XRP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펌피우스는 XRP가 외환시장 1일 거래의 10%,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의 10%, 글로벌 부채 결제의 5%를 점유할 경우 $10,000는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XRP 가격이 약 2.2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약 54만 4천% 상승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 시나리오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미래에서 가격이 배제된 자들이라며 XRP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비이성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의 5번째 노동조합으로 주목받았던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쿠팡지회에서 초대 지회장이 전격 사퇴해 노동계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항수 쿠팡 지회장은 17일 조합원들에게 지회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사퇴는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재조명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이 지회장은 사내 메시지를 통해 과거 피해자와 동료에게 다시 깊이 사과드린다며 노조는 반성의 실천으로 시작된 조직이지만 제 과거가 새 노조의 앞길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약 8년 전 사내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회장은 조합원으로서 노조의 앞길을 응원하겠다며 위원장직은 내려놓지만 조합원 자격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이 지회장의 사퇴로 인해 쿠팡 지회는 곧바로 차기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임 지회장은 박수윤 씨가 선출됐습니다. 박 지회장은 이번 노조 설립을 제안하고 쿠팡 사무직 라인에서 노조 결성을 주도해온 핵심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안팎에서는 새 지도부의 출범으로 쿠팡 내 노조 활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 내 5번째 노동조합인 만큼 기존 노조들과의 연대 혹은 차별화된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가의 주가 전망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18일 대신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 목표 주가를 기존 2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디램 판매 호조와 AI 반도체 리더십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신증권 류현근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2분기 디램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수요 증가가 원화 강세에 따른 환율 분리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류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8조 8천억 원에서 9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금융정보 업체들이 집계한 SK하이닉스의 2분기 컨센서스는 8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류 연구원은 특히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AI 관련 제품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한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은 단기간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HBM4 시장에서도 주요 고객사와의 협업을 통해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그는 HBM4 가격이 초기에는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이는 공급 부족 국면과 기술 수요를 감안하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연구원은 끝으로 주가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아직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상승 여력을 강조했습니다. 타이트한 수급 상황과 기술 우위가 맞물려 주가의 추가 랠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HBM3를 포함한 AI 반도체 시장에서 선전하며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투톱 체제를 견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 성장의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KB증권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기존 4만 4천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무려 70% 상향 조정했습니다. KB증권 정혜정 연구원은 1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원전 확대 정책, 유럽의 원전 수주, 그리고 차세대 SMR 분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동시 수혜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연구원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2050년까지 원전 규모를 4배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본격적인 원전 부흥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에 따라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내 신규 원전 수주에 나서고 있는데 이 회사의 주기기를 공급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원전이 수출에 성공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이 체결되며 이르면 내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질적인 매출 발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국내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원전 2기와 폴란드 체코의 추가 원전 수주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위치입니다. 정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인허가 기간 축소 등 SMR 시장 성장 촉진에 나섰고 유스케일이 루마니아에서 2030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이 프로젝트용 주기기 소재를 제작하고 있어 후속 수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2030년까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SMR 모듈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원전과 SMR 양쪽 모두에서 수혜를 입는 구조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가 레벨업이 기대된다고 내다봤습니다. KB증권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올해 영업이익은 1조 1,100억 원으로 전망했고 지난해보다 약 9%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 파트너스가 코스닥 상장사 비오를 인수하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계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VIG 파트너스는 특수목적법인 비엔나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업체 비올의 경영권 지분 34.76%를 확보했으며 향후 잔여 지분에 대해 공개 매수를 진행해 회사를 100% 자회사로 전환하고 자진 상장 폐지할 계획입니다. 비엔나 투자목적회사는 공개 매수를 통해 비올의 보통주 3,743만 8,265주, 지분율 64.09%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당 12,500원에 사들일 예정이며 이는 17일 종가 대비 11.6%의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입니다. 총 매수 금액은 약 4,6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개 매수는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최소 응모 수량인 약 1,212만 5,998주에 미달할 경우 공개 매수는 무산될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이번 공개 매수의 주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비올의 기존 최대 주주였던 DMS는 보유 지분 34.76%를 VIG 측 SPC에 매각하고 이 SPC의 지분 46.09%를 현물 출자 방식으로 취득해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DMS는 SPC 주주로서 비올의 경영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VIG 파트너스는 이번 공개 매수 가격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DMS 인수가와 동일하다며 소액 주주에게도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현 정부의 소액 주주 보호 기조와도 부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올은 고주파 에너지를 활용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최근 K뷰티 산업의 부상과 함께 높은 시장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등 유사 업체들이 사모펀드에 인수된 뒤 자진 상장 폐지를 통해 100% 자회사로 전환된 바 있어 비올 역시 유사한 길을 걷게 됐습니다. 한편 비올의 기존 대주주인 DMS는 올해 3월 오너 경영 승계와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의 의혹으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고 이후 비올의 매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IG 파트너스는 2005년 설립된 독립계 사모펀드 운용사로 최근에는 웅진그룹의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를 매각하는 등 활발한 포트폴리오 재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올 인수는 이들의 VIG 5호 펀드를 통한 두 번째 투자 사례로 앞서 바이오 연료 원재료 업체 바이오퓨얼 홀딩스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이번 인수로 K뷰티 의료기기 산업과 사모펀드 간의 연결고리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이며 업계는 향후 비올의 성장 전략과 상장 폐지 이후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방산업체 풍산이 시 외곽으로 이전을 결정하며 장기간 지연됐던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18일 부산시는 풍산으로부터 공식 입주 의향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센텀 2지구 부지의 핵심 현안으로 꼽혀온 풍산의 이전 문제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11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후 2년 6개월 만에 나온 중대한 진전입니다. 풍산은 연매출 3,300억 원, 고용인원 약 500명 규모의 지역 대표 중견기업으로 그동안 부산시민 부산도시공사와 꾸준히 이전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풍산이 제출한 입주 의향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기장군 장안읍으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개발 사업의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풍산 부지와 주변을 포함한 센텀 2지구를 스마트 선박, 지능형 기계, 로봇, IT 산업 등 4차 산업 기반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풍산 이전으로 도심 내 산업시설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센텀 2지구를 수도권으로 능가하는 정보통신 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며 이전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풍산의 이전 결정은 그간 산업단지 조성에 반대 여론을 형성해온 주요 요인 중 하나였기에 이번 조치가 센텀 2지구의 본격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사천 인근 이전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연구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세종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과학기술노조 항우연 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비상식적인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이 업무 효율성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직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조차도 사천 위치가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 유치가 매우 어려워 신규 채용 인원 대부분이 대학 졸업 직후인 인력이나 퇴직을 앞둔 인력들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이를 지적하며 미국 나사가 워싱턴, 러시아 로스코스모스가 모스크바, 중국 항천공사가 베이징, 미국 작사가 도쿄 인근 위성도시에 위치한 점을 예로 들며 전 세계 우주항공 기관들은 수도권 또는 국제적 대도시에 자리 잡고 있다며 사천 위치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조는 프랑스 툴루즈를 모델로 한다는 법안의 주장을 반박하며 툴루즈는 인천, 대구, 대전급 도시이지 사천급은 절대 아니다라며 우주항공 복합도시는 반드시 대전이나 세종 등 수도권 인근에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치열한 글로벌 우주 경쟁과 우주 패권 다툼 속에서 지역 이기주의 법안은 국가 우주개발 경쟁력을 심각히 저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을 처로 승격시키고 항우연과 천문연이 이미 위치한 대전, 세종 인근에 위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 발의 국회의원 측은 지역 균형 발전과 항공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인프라 이전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우주 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창출한 경제 기여액이 1,600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 제공한 급여, 세금, 협력사 대금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건데요. 이 중 삼성전자가 단일 기업으로 약 158조 원을 기여하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0대 주요 비금융, 비공공 기업의 경제 기여액은 총 1,615조 1,78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3.9%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제 기여액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협력사, 임직원, 주주, 정부, 채권자, 사회 등에 실제로 제공한 경제적 가치의 총합입니다. 급여, 세금, 배당금, 이자, 기부금, 거래대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약 158조 원을 기여하며 전년 대비 7% 증가했고 2년 연속 1위를 지켰습니다. 이는 100대 기업 전체 기여액 중 9.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2위는 현대차, 3위는 기아였고 두 회사의 합산 기여액은 201조를 넘어 삼성전자보다 약 44조 원 더 많습니다. 그 외에도 LG전자, 현대모비스, GS칼텍스, SK에너지, 포스코, 삼성물산, LG화학 등이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큰 기여액 증가폭을 기록한 기업은 기아로 전년 대비 무려 12조 7천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협력사 관련 지출이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각각 10조 원 이상 증가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7조 5천억 원 이상 줄었으며 LG화학, 삼성 SDI, 현대모비스도 수조 원대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IT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순으로 기여액이 많았으며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석유화학과 유통 부문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매출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공기업과 금융사는 제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경제 기여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이를 통해 고용 창출, 세수 확보, 산업 생태계 강화 등의 파급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롯데쇼핑이 롯데카드 지분의 절반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최소 2천억 원의 자금 확보가 목적입니다.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MBK 파트너스가 추진하는 롯데카드 매각 과정에서 지분 10% 동반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추진 중인 롯데카드 매각 본 입찰에 동참하는 형태로 최종 매각 여부는 인수 후보자들의 조건을 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매각은 단순한 지분 정리가 아닌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롯데쇼핑은 최근 백화점 10여 개 점포에 대한 매각, 폐점, 용도 전환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센턴시티점의 매각은 무산 점포 임대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쇼핑이 2030년까지 약 1조 원을 투자해 오카도 스마트 물류 시스템 기반의 고객 풀필먼트 센터를 전국 6곳에 구축하려는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만큼 이를 위한 선제적인 현금 확보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롯데쇼핑은 롯데카드 지분을 일부만 매각하면서도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와의 고객 데이터 시너지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롯데카드는 현재 L포인트 멤버십, 백화점, 마트, 이커머스 등과의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강력한 리테일 금융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며 주 고객층은 연소득 6천만 원 이상의 우량 고객이라는 점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현재 매각 주관사 UBS는 20여 개 주요 인수 후보에게 티저 레터를 발송한 상태로 올 하반기 본 입찰과 실사를 거쳐 연말까지 매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는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꼽히며 한때 삼성카드,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등도 물망에 올랐지만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MBK는 2019년 롯데지주의 금융계열사 정리 과정에서 우리은행과 함께 롯데카드 지분 79.83%를 약 1조 3,810억 원에 인수한 바 있으며 현재 희망 매각가는 2조 7천억 원, 2조 8천억 원 사이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2조 초중반이 적정가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업계는 이번 매각이 단순한 자산 정리가 아닌 롯데그룹 유통, 금융 전략의 향배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했던 카카오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임금 및 단체 협약이 재개되며 극적인 합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업 중단으로 예정됐던 집회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11일 돌입한 첫 파업을 엿새 만인 18일 전격 중단했습니다.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일명 크루유니언은 이날 오전 공식 입장을 통해 카카오 모빌리티 사측과의 교섭이 재개되며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예정됐던 파업 집회도 취소됐습니다. 노사는 앞으로 본 교섭을 통해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 계열사 11곳 중 인단협이 결렬된 곳은 현재 카카오 VX 단 한 곳만 남았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교섭 진행 중이고 나머지 9개 계열사는 잠정 합의 상태입니다. 다만 카카오 노조는 7월 2일 예정된 네이버 노조의 대규모 연대 집회에 대해서는 참여 여부를 추후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이버 노조는 최인혁 대표의 복귀에 반대하며 집회를 예고한 바 있으며 이에 카카오 노조도 연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파업 당시 카카오지회 이정대 사무장은 사측은 교섭 태도에 진정성이 없었다. 대표이사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교섭권을 위임받은 측은 회의 도중 입장을 번복했다며 불신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노사 간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하지만 IT업계 전반의 조직 문화 개선 요구와 경영진 책임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오션 하청 노사가 2023년 임금 및 단체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90일 넘게 이어진 고공농성도 곧 해제될 전망입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는 17일 밤 9시쯤 하나오션 협력사와 임단협 의견 접근안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상여금 50% 인상에 양측은 최종 합의했으며 휴업수당 지급 명문화, 산업재해 은폐 근절 조항 등에서도 입장을 좁혔습니다. 노조는 조합원 총회와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로 가장 큰 상징이었던 김영수 조선하청 지회장의 고공농성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김 지회장은 서울 한합빌딩 앞 30m 철탑 위에서 90일 넘게 농성을 이어오며 노동권 보장과 단체 교섭을 촉구해왔습니다. 노조는 19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고공농성 해제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한편 하나오션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 시절 51일간의 도크 점검 파업과 관련해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도 검토 중입니다. 회사 측은 노사 상생을 위한 대승적 조치로 소송 취하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를 넘기 위해 사회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설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 부호 중 한 명인 제프 베이조스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행사를 두고 현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와 약혼녀 로런 산체스가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베네치아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엔 오프라 윈프리, 킴 카다시안, 믹 제거, 케이티 페리, 에바 롱고리아, 이방카 트럼프 등 전 세계 셀럽 200여 명이 초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신부는 사흘 동안 총 27벌의 드레스를 갈아입을 예정이며 베이조스는 하객을 위해 최고급 수상 택시와 호텔을 통째로 예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베네치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며 No Space for Bezos, 즉 베이조스를 위한 공간은 없다는 구호를 내걸고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결혼식이 열릴 성당 앞 수로를 고무보트로 막고 육로는 시위대로 봉쇄해 하객들의 접근을 저지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결혼식 장소인 미세리코르디아 성당, 베네치아 시장이 소유한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이 성당을 공공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베이조스를 노동 착취, 조세 회피, 디지털 자본주의의 상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 행사가 도시 공공공간을 부자 개인의 전유물로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루이지 브루냐로 베네치아 시장은 관광도시 베네치아에 200명의 하객이 온다고 문제될 건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일부 관광업계는 이 행사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부자들의 잔치 부스러기를 두고 기뻐하는 격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왓츠앱에도 광고가 도입되는데요. 메타가 왓츠앱을 인수한 지 11년 만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은 자사 메신저 앱 왓츠앱에 광고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왓츠앱은 월간 활성 이용자가 30억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신저 앱 가운데 하나입니다. 메타는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광고도 게임도 상술도 없다는 철학을 내세웠지만 이번 발표로 정책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메타는 광고가 왓츠앱의 업데이트 탭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사용자들의 스토리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하루 약 15억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메타는 사용자 위치 정보와 기기의 언어 설정 등은 수집하지만 개인 메시지나 대화 내용에는 접근하지 않으며 해당 공간엔 광고도 넣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니킬라 스리니바산 왓츠앱 제품관리 부사장은 개인 메시지와 통화는 계속해서 종단 간 암호화로 보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는 업데이트와 함께 제공된 채널 기능도 수익화할 계획입니다. 채널 운영자가 채널 노출을 위해 광고 비용을 지불하거나 구독 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CNBC는 이번 결정이 마크 저커버그 CEO의 장기 전략과 맞물린 움직임이라며 메타가 왓츠앱을 광고 수익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메타 주가는 2% 이상 오르며 $700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11년간 지켜온 무광고 메신저의 원칙이 무너진 지금 왓츠앱의 변화는 메타의 다음 승부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또 다른 사업 영역에 진출했습니다.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16일 자사의 새로운 이동통신 브랜드인 트럼프 모바일을 통해서 5G 무제한 요금제인 47 플랜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요금제는 월 47.45달러에 무제한 통화, 문자, 데이터 사용,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원격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47은 제47대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인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 3대 주요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대형 통신사들과 경쟁할 계획인데요. 또한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인 T1 폰을 8월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트럼프는 이번 트럼프 모바일의 출시에 대해서 판도를 바꿀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기존의 부동산, 호텔, 골프장 운영 외에도 최근 다양한 분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브랜드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라이선스 사업 모델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확장에 대해 민주당 등에서는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이 실제로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지, 그리고 그가 제시한 미국 우선주의의 가치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파트너십이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협력 관계를 맺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MS가 130억 달러를 투자하며 오픈AI의 지분 49%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주간 양사는 협상에서 충돌을 겪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MS의 지나친 통제에 대한 오픈AI의 반발이 있습니다. 오픈AI는 MS가 자사의 AI 제품과 컴퓨팅 자원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완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오픈AI 경영진은 최후의 수단으로 MS가 반경쟁 행위를 하고 있다며 규제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S는 초기부터 막대한 투자를 통해 오픈AI 기술에 접근하고 있지만 최근 두 기업은 여러 분야에서 경쟁 관계로 발전하며 협력의 접점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AI가 인수한 코딩 스타트업 윈드서프의 지식재산권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MS는 계약상 오픈AI의 모든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오픈AI는 윈드서프의 기술이 MS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MS의 AI 코딩 도구인 GitHub 코파일럿과의 경쟁 관계 때문인데요. 또한 MS는 오픈AI가 공익기업 형태로 전환할 경우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픈AI는 이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연말까지 공익기업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유치했던 투자금 200억 달러를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상의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양사는 기존 계약에서 재협상을 통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려는 오픈AI의 의도와 MS가 기술 접근 권리를 유지하려는 의도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픈AI와 MS 간의 갈등은 AI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미래 파트너십과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선물 시장에서의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데이터 플랫폼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시바이누의 미결제 약정은 전일 대비 4.86% 증가하며 새로운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거래된 시바이누 중 56.9%인 6조 900만 개는 게이트 IO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비트겟과 OKX는 각각 2조 7천억 개, 1조 3천억 개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시바이누는 1.67% 상승해 0.00001214달러를 기록하며 거래량도 6.28% 증가해 1억 927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시바이누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 증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대형 보유자들의 거래가 급증했는데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5조 9,600억 개의 시바이누가 이동을 했으며 하루 전에는 2조 6천억 개가 거래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트랜잭션 규모가 24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래들의 매수세가 강화됐음을 시사하며 시바이누의 가격 반등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프로젝트의 마케팅 리드인 루시는 최근 커뮤니티에 시바리움 기반 소각 활동을 독려하며 시바이누의 유통량 감소를 유도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소각 활동이 가격 반등세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중심의 소각 캠페인과 고래 거래 급증, 선물 시장 자금 유입 등이 맞물리면서 시바이누의 상승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